네. 이 화면이 떠 있어서 이 에이플 같은 경우에 아까 김진명 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예, 저희와 이제 성악청소년재단이 작년에 과기부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요 시스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런 자연어 이해, 이런 쪽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교육 분야 그리고 이 청소년 활동 분야 이쪽에 이런 역량을 관리할 수 있고 사람의 기록을 읽고 추론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록 생성할 때 이제 자연어 생성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야탑 LMS를 먼저 소개를 야탑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예, 오늘은 저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야탑 LMS는 올 상반기에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야탑 수련관 그리고 성남 청소년재단과 함께 이제 이 좀 고도화를 또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도화가 진행돼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또 김용대 부장님 통해서 여기서 또 먼저 또 좋은 성과 있으면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야탑 수련관과 또 저희가 만드는 이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는 다른 주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데이터 드리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 저희가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성남시라든가 용인시, 수원시 이런 지자체 단위로 이런 큰 기관들과 함께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팜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로 또 김용대 부장님께서 다른 교육 분야에서 하고 있는 예시들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육 분야의 데이터 활용해서 이 자료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에 작년에 제가 이제 신임 장학사님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실 분들 이렇게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실제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진행을 했던 자료의 일부를 발췌를 했고요. 어떻게 이제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그 사례를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또 청소년계에 맞는 좋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그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일단 앞으로도 한 번씩 뵐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이버 계열 스프링캠프로부터 이제 초기 투자를 받은 벤처 스타트업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특히 자연어 처리 쪽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보다 이제 앞으로 이 포럼이 계속될 것 같아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해요. 발표 자료는 대단히 많이 준비가 돼 있지만 오늘은 모든 걸 소개하기보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세부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김용대 부장님이나 이런 포럼 통해서 이런 또 소개를 디테일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2시간, 3시간짜리 연수기 때문에 제가 샘플만 좀 오늘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인공지능보다 중요한 것 첫 번째 챕터는 통찰이라는 건데요. 이거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21세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났죠. 근데 전자산업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시기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를 가장 극적이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뒤에 배경에 보이시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을 발표하던 그 유명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했는데 이 왼쪽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2008년에 어떤 휴대폰을 쓰고 있었냐? 절대 다수가 저희는 삼성이나 이런 우리나라 이제 기업 폰을 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피처폰이라고 하는 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2007년에 발표되었고 2008년에 우리 기억과 조금 기억이 잘못돼서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면
1년 지났을 때 아이폰 점유율이 고작 1.1%밖에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이 모바일 시장의 압도적 1위 기업은 이때 당시에도 노키아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38.6%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노키아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 요상한 물건이 애플에서 저 폰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래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부에서 여러 분석을 진행했어요. 데이터 분석을. 근데 완전 빅데이터 분석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노키아 소속 또는 외부의 연구원들과 함께 이제 또 소규모의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런 휴대폰이 나왔는데, 앞으로 노키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주제로. 네, 이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죠. 이거는 실제로 이때 연구를 하셨던 트리시아 왕이라는 이제 인류학자 분이세요. 이분이 홈페이지에서 이 결과를 게재를 해놨는데, 노키아는 자사 휴대폰을 쓰고 있는 고객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대다수의 유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08년 그때입니다. 네, 트리시아 왕이라는 이 연구원은 원래 이제 중국인이고,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인도 같은데 특히 중국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직접 어울려 지내면서 소규모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노키아 휴대폰을 이미 쓰고 있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우 만족한다. 그리고 트리시아 왕은 아니다. 제3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 애플이 만든 새로운 스마트폰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런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했죠. 이 상반된 결과에서 노키아의 선택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안 믿었고, 노키아 제품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자제품 시장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업계 1, 2위가 서로 부침을 겪는 경우는 있으나, 이건 완전히 이제 노키아는 사실상 휴대전화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죠. 삼성, 애플, 노키아 이 3자의 크로스가 일어나게 된 게 2011년이고, 이 시점에는 정확하게 이 세 회사가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분이 바로 이제 트리시아 왕인데요. 이 실제 사례에 대한 강연을 2016년 테드 강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건초도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상황은 외양간 밖에서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환상을 주는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앤디 루빈이라는 분은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이걸 그만뒀지만, 또 여기에 얽힌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좀 앞선 시기인데, 2004년에 앤디 루빈이라는 창업자가 통신사들한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하러 설득이 났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용 운영체제를 개발해서 모바일 업계에 공짜로 공급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서, 극동지역이라고 하면 아시아겠죠?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래서 공짜로 OS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이미 피처폰으로도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모험을 하는 걸 고려하는 걸 싫어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그때 당시 삼성은 여전히 세계적인 휴대폰 회사였기 때문에 제안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죠. 네. 삼성에 있는 큰 회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중역들이 있는 데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이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고 나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업 본부장님이 크게 웃으면서 앤디 루빈의 미국에 있는 회사에는 8명 일하고 있네요. 근데 나는 당신이 하는 것만큼 도전적이지도 않은 것에 2,000명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 관련된 일을 함께 했던 스티븐 리비라는 사람이 쓴 이제 자서전, 기록, 이런 건데, 이 책에 있던 구문인데, 이건 칭찬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2,000명을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운영체제가 결국
구글이 인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압도적 점유율 1위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삼성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접할 때 첫 번째 마음가짐은 데이터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드렸지만 인공지능과 이제 인간의 지금 대척점으로 서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시각에서는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의료 분야가 지금 서구권에서는 우리보다 이제 제약이 좀 적으니까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 판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증상 문진 정도로 진단하는 정확도를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원격 진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문진 정보에 대한 인공지능이 나올 겁니다. 이제 문진 정보로 진단하는 정확도를 보면 왼쪽이 80% 정도의 어느 정도 만들어진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는, 지금 더 올라갔겠지만 이쪽이 인공지능의 성능이고, 인간 의사는 사람에 따라서 정확도의 차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진단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콧물이 나고 뭐 기침이 나고 재채기 나는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진단이. 네, AI는 일정 확률로 계속 성능을 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가장 큰 함의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가 가장 똑똑한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죠. 즉 사람과 인공지능이 이렇게 경쟁한다기보다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최종 통찰과 결정과 판단, 그리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사람이 함께 활용할 때, 그걸 갖고 활용할 때 이런 퍼포먼스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뒤에 부분들은 오늘은 간단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 기업이지만, 저희도 확고하게 사람의 통찰을 돕는 쪽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판단하는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이 판단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외 부차적인 일들을 자동화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넘어와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쭉 해왔는데 그중에 조금 재미있는 사례들을 오늘은 간단히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이 경사연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연구기관인데 여기와 한국교육개발원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발간이 국가비전 전략연구로 지금 올라와 있는 연구고요. 거기서 저희가 했던 파트만 따로 떼서 이제 진행을 이제 그 교육학 박사님들과 함께 이제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 이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미래 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주제를 갖고 연구를 보통 하면 전문가 협의를 통한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최소 접근법이라든가 델파이 기법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섞어 써서, 그래서 불확실성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를 들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이거에 대한 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는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오르고 이 두 개에 대한 축을 만들면 이제 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둘 다 오르는 시나리오가 있고 둘 다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요 교육이나 미래에 변하는 사회과학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이 최소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끼리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줘서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와서 독립적으로 받아서 모으는 게 델파이 기법들을 활용을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선은 이런 불확실성 축을 설정했습니다. 주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학교 교육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미래 학교 교육에 대한 세 가지 카테고리, 교육 경험, 운영 방법 및 체제,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축들을 교육 전문가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식 중심 교육이냐, 역량 중심 교육이냐, 그리고 뭐 이제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중앙집권형 교육이냐, 지방분권형 교육이냐. 그렇게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까지는 사람이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사 역할과 이 다원의 교육 경험 축으로 이 9개 중에 3개씩 돼 있는 것 중에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한 조합을 만들어서 보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 기법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교육의 거버넌스는 중앙이냐 지방이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이 시나리오의 사분면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이름은 역시나 이제 전문가, 그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이걸 붙이시는 거고, 단일 공간에서 중앙집권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전통적 학교 교실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별로 그 사분면의 특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 주도 교육, 민영화된 교육, 과정 중심 평가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이다, 이걸 판단하는 건데, 여기에 저희가 델파이 기법에 준하는 역할로 이제 해본 기법이 뭐였냐면, 자, 여기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인데, 미래 학교 교육을 다루고 있는 20년치 논문, 25년치 논문을 저희가 다 수집을 했어요. 왜 25년이냐면 1995년에 531 교육체제 이후로 지금 25년 동안 교육체제가 그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00건의 논문 1100건, 미래 학교 교육을 다루는, 그리고 칼럼 기고문 500건, 450건 이 정도로 해서 이 문서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컴퓨터한테 야, 이 문서들을 갖고 분류를 해봐. 그래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에도 저희가 이걸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시나리오에 이제 그 빅데이터 방식을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1600건의 자료를 컴퓨터가 나눴더니 이 점점들이 다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나눴더니 크게 4개,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유사도를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기 위해서 2차원으로 보여준 거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은 다차원에서 가장 유사한 논문들끼리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이제 그 각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논문들을 역으로 교육 전문가분들이 보시니 이렇게 4개의 미래학교 교육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트렌드를 얻을 수 있었죠. 첫 번째로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 그리고 ICT 교육형, 가장 큰 건 ICT 교육혁명, 그리고 개별 교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의 변화,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이 미래 교육 거버넌스, 미래 학교 교육을 다루는 논문과 기고문들은 크게 이 4개의 트렌드를 갖는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른쪽에 이 미래 시나리오 기법과 함께 이걸 이제 뭘 했냐, 저희가 여기 있는 이 논문들을 저희가 만든 이 시나리오 사분면에 이게 던져봤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직접 판단하면서 키워드 유사성을 갖고, 자, ICT 교육혁명이라는 트렌드는 지식 중심 교육에 더 가깝냐, 역량 중심 교육에 더 가깝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죠. 해보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만들어진 미래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봤던 1600건의 미래 학교 교육의 논문들은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면 예를 들면 일원화된 교육 경험 쪽에는 논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학교 교육을 다루고 있는 모든 연구 논문들은 대다수가 다원화된 교육 경험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인지 방향 제시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섞여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래 교육에 대한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요 똑같은 1600건의 미래학교 교육 논문을 계속 다른 시나리오 사분면에 던졌죠.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연구 방법론을 KCI 논문에 등재를 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 학교 교육의 키워드만 바꾸면, 예를 들면 청소년 활동 미래, 청소년 미래 활동, 청소년 활동의 미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바꾸면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도 연구 논문들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집단지성을 모아볼 수 있다. 주제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 방법론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가분들을 막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쓰신 논문들을 모은 다음에, 논문들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논문들 가지고 이런 결과를 파악해내면 이제 미래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겠죠.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거는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에듀케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과 청소년계가 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교육학자가 그 두 개는 융합된 개념이고 이제 서로 잘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듀케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에듀케어를 가지고 이 돌봄과 방과 후, 요건 이제 청소년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죠. 그래서 이 이슈에서
저희가 성남시랑 그때 분석을 했던 사례인데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동별 소득, 그다음에 이 에듀케어 시설들이 다 있죠. 청소년 시설이 다 에듀케어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각 동마다 에듀케어 시설들이 얼마나 있고, 그거 다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그 실제 에듀케어 시간대 어떻게 활동하냐, 이 연령대 봤죠. 이제 저희가 이때는 학교 교육하고도 연결해서 성남형 교육지원단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15세에서 20세는 저희가 보질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만 15세, 만 17세까지가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고 만 18세 넘어가면 대학생들이 섞이기 때문에 활동 시간대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유동인구를 가져와서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활용해서 이걸 지수화를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에듀케어 여력들, 그다음 이 좀 내용은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그러니까 거기 에듀케어 시설이 얼마나 있고 정원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 행정동별 소득이 얼마나 되고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 아이들의 활동이 시간대를 얼마나 되는지를 조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에듀케어가 어느 지역에 이 시간대, 에듀케어 그 부모가 학교는 끝났고 부모가 퇴근하기 전 시간대, 청소년 시설에 매우 중요한 시간대죠, 이건. 그래서 이 시간대에 에듀케어가 어느 지역들이 필요한지 성남시의 각 지역별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지수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해서 이런 걸 뽑았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지점들이 유독 그 에듀케어가 많이 필요한 지역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 어디로 연결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청소년 센터, 청소년 활동 센터 또는 청소년의 시설 이런 것들이 입지를 어디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입지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청소년들을 좀 더 데려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지역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뭐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이 뭘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 저희가 얻을 수 있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분야 쪽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동소이하게 청소년 팜으로 내용만 바꾸면 저희가 아는 분석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쪽 이런 데이터, 오늘 이제 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데이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들이 가능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돕기 위한 그런 기술들은 점점 발전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포럼에서 또 기회를 갖고 더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 네. 이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박수를 쳐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동환 대표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벤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청소년 분야와 연결돼서 물론 이제 교육 분야 아까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또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은 아자스쿨,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아하스쿨 얘기를 그랬군요. 아자스쿨이고요. 가끔 다른 분들이 야자스쿨이라고도 막 얘기를 하십니다. 아자 할 때 아자스쿨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거 하기 전에는 원래 이동통신회사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경제교육을 하는 아이빗 연구소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지금은 플랫폼 기업인 아자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부탁을 받고, 청소년 수련원의 관장님들 많으시고, 청소년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인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 관심 있어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저희 아자스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한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은 청소년 업계에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좀 지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건 전부 다 저희 아자스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아까 앞부분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은 제일 앞팀은 청소년활동진흥원 내부 가족들의 이제 내부 발표였고, 그 다음에 그 고동환 대표님께서는 그 외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기관의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입장,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 음악이 들리나요? 타이틀 음악인데 그 이거를 좀 저희 아자스쿨에서 사람들 머릿속에 아자스쿨이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타이틀 음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징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을 들으면 그냥 아자스쿨이 생각나게끔 앞으로 영상이라든지 마케팅에 모두 활용을 하려고 이런 간단한 타이틀과 징글을 만들었는데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플랫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싸졌더라고요. 컨텐츠인데도. 그래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그 수련관, 수련원의 좀 특성에 맞는 이런 징글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저희는 아자스쿨은 경험 많은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O2O 플랫폼과 O4O 체험 센터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자스쿨은 현재 2,450개 정도의 체험학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체험학습을 브릿지해주는 게 아니라 진로 적성 검사나 감성 검사, 미래 검사 같은 걸 해서 인공지능이 체험학습을 추천해주고요. 체험학습에 참여한 이후에는 체험활동 보고서가 자동 완성돼서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되지는 그런 전반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되게 여러 가지를 뽑아요. 여러분들 화면 공유된 것들 실제로 저희가 관리한 대시보드들이거든요. 왼쪽에 보면 주요 저희 KPI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 현황이라든지 성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데이터로 저희 회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청소년 수련 시설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아까 키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수련관별로, 수련원별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떤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세요? 추측 한번들 해보시겠어요? 회사에서 마켓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을까라는 부분 혹시 좀 뭐 아시는 대로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던지는데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또 채팅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마 그러면 보실 수 있을 건데. 네. 채팅으로 던져주시면 채팅에서 네, 제가 바로 떠요. 이렇게. 자, 본인 이용 인원 현황, 청소년 지도자 교육 연수 대장 뭐 이런 거 말씀하셨고요. 기본적으로 네. 참가자 학교 성별 연령 등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저희도 물론 그런 걸 모읍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 데이터는 제일 중요합니다. 매출 가장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요. DAU라고 해가지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몇 명 정도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고 몇 명 정도가 체험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MAU라고 좀 월간 활성 지수를 저희가 뽑고요. 그 다음에 회원수나 주문수, 체험수, 어떤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는지, 어떤 OS로 접속을 주로 하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부모님 나이가 있고 참여하는 아이들 나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체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동 동선, 로아스, 광고 효율 보는 로아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페이지 뷰, 결제 시간, 재방문율, 횟수, 결제 요일, 결제 월, 체험 일자, 그 다음에 체험 유형, 사이트별 실적,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일부 이미지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희는 지금 MAU가 많이 가면 한 28만 정도 가고 적게 가면 한 15만까지 떨어지는 지금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서 월 방문자 수죠. 그런 지금 상황들 좀 일부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떤 OS로 접속하는지도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은 어떤지도 이렇게 그 도메인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거 앞부분에서 많이들 얘기해 주셨죠. 데이터가 뭐냐, 뭔데 도대체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먼저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감을 좀 잡고 간다라고 하면요. 아마 그 경제사전이나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에는 보면, 네이버 사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관찰이나 조사를 통해서 얻은 사실, 이런 걸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모읍니다. 당연히 모으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는 민간에서 아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런 현장보다 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파고 있는 상황이고, 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매일매일 회의를 갖다 두세 번씩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더 모으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개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보면, 데이터는 되게 무작위로 관찰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분석 속에서 어떤 패턴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규칙을, 그렇죠? 규칙을 뽑아내고, 뽑아낸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그 규칙에 집중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고 결국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아니면 청소년 단체 입장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돈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 청소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까지 아마 데이터가 좀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활성화해서 저희는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계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A/B 테스트를 하고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죠. 그로스 해킹,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이래저래 만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듣고 나시면 이거 저희 아자스쿨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듣고 나시면 저런 거 우리도 한번 좀 수집을 해봐야겠네 라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런 것들을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네 라고 그냥 참고 삼아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MAU라는 말이 나와 있긴 한데, 이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월간 데이터거든요. 지금 계속 월간 데이터죠. 월간 주간 데이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눈에 확 보이시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한 5개 중에 한 군데 정도에서 뽑아가지고 나온 지금 데이터거든요. 한 군데 정도에서 뽑아서 나온 데이터인데, 쭉 올라가다가 2019년 12월까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좀 밑에서 좀 고전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2021년 11월경부터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인기 있는 역사 카테고리의 지금 MAU예요. 역사 카테고리의 MAU인데, 이게 왜 이 시점에서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코로나 와가지고 활성 지수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부모님도 관심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는 광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인사이트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한 11월 정도부터는 여전히 코로나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1월, 12월, 1월 마찬가지고 이번 달 마찬가지인데, MAU가 살아나요. MAU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코로나에 이제 익숙해져 있구나. 코로나는 이제 함께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 라는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뚝 떨어지는 지점이 있고 여전히 좀 유지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 지점은요, 코로나가 되던 시즌에 대구 사태가 터진다든지, 대구에서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코호트가 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됐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에서 저희 금액 데이터는 지금 뺐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있는 MAU 데이터와 되게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월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한 2억 5천, 그 다음에 많으면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매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저희는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조금 이제 시장을 알리는 작업을 하다가 2019년에 1, 2, 3월 지나면서 4, 5, 6, 7, 8, 9로 가면서 굉장히 크게 좀 J커브 그리면서 나름 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월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화가 됐죠. 그러면서 뚝 떨어지고 2월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이 기간에 저희도 온라인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B2B 사업을 강화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저희는 B2B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B2B 쪽으로 가다 보니 오프라인의 이 체험학습은 좀 여러 면에서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라는 거 데이터로 다 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보셨던 것처럼, 활성 데이터처럼 11월, 12월, 1월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거의 저희는 이전 데이터를 넘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쯤이면 우리도 이제 투자 라운드를 좀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아자스쿨은 지금 현재 회사 밸류에이션 가치가 한 150억에 15억 정도 라운딩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올 연말이나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는 한 1000억 정도에 150억 정도를 한 번 더 하는 걸 목표로 매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로아스도 비슷하죠. 광고 효율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광고비, 광고 투자비 대비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거 역시 데이터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저희 내부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떨어진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물론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왜 떨어졌는지를 한 번 더 분석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올라가는지를 저희는 계속 분석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12월, 1월부터는 계속해서 좀 발전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령 측면에서 저희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의 시장을 저희 주 시장으로 잡고 있는데, 광고는 되게 균등하게 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막상 초3이 가장 많이 이제 어프로치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초2, 초4, 초1 이런 순으로 지금 저희 고객 DB가 형성돼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아마 청소년 수련관은 좀 수련원이나 수련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서울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입이라든지 입시 중심으로 좀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일반 상업 측면에서 체험 활동, 체험 시장, 청소년 시장, 국영수를 제외한 에서는 초등학교 4, 5까지, 그 다음에 2학년 2, 3, 요 시장을 주 포커스로 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과연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제를 하고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이제 요걸 찾아본 이유는 당연히 이 시간대에 저희 광고를 집중하기 위해서죠. 보면 9시부터 좀 이제 늘기 시작을 해서 10시 피크를 찍고 오후 5시까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당연히 이 데이터를 보고 저희는 오전에 좀 더 광고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소셜이라든지 플랫폼 광고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좀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보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청소년 체험활동을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 주체가 학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재미있는데요. 처음 결정하는 건 학부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올 때 리텐션을 결정하는 거는 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광고 전략을 또 세울 필요가 있어서, 이건 첫 번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광고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자유로운 시간,
어디냐라고 보면 이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좀 인기가 많은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요 근래 한 1년간의 데이터거든요. 요 근래 1년간의 데이터인데, 보면 한국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여기에만 한국사가 많다. 와, 이게 아니라 창경궁도 한국사입니다. 덕수궁도 한국사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도 한국사죠. 초등학교는 뭐 공이 한국사가 거의 잡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서 오히려 액티비티, 오히려 또 중간 학년을 초등에서 중간 학년을 내려가면서 액티비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와 액티비티를 묶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가거나 구독 상품을 만들어서 한 달에 4가지 정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들도 좀 전략적으로 해서 역사 이외에 다른 체험들도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연령별로 이번에 또 보면 인기 체험을 한 번 더 구분을 해봤고요. 앞부분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별로 연령을 나눠 놓은 거고요. 뒤에서는 연령별로 체험 프로그램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축이 달라진 거죠. X축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건 역시 초등학교 레벨에서 초 2, 3, 4 요 레벨 5학년 요 레벨에서 좀 많이 체험학습들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걸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요 리드 데이터, 리드 타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부모님들이 체험학습을 해야지 라고 결제를 하고 나서 체험학습에 막상 참여하기까지의 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데이터 보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가지? 라고 부모님들이 월, 화, 수, 목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결제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일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건지를 결정해 놓고 나서 1, 2주 이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라고 하면 되게 계획적인 활동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었다.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계획적인 교육활동, 참여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방문했던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는 리텐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텐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 방문을 기준으로 저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일 이내가 가장 많았었고 63%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가 12%, 90일 이내가 한 4% 정도, 90일 이후 이건 버려지는 데이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역시나 30일 이내에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그 30일 이내를 더 줄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마케팅 툴들을 동원하고 있고요. 프로모션이라든지 개인화된 그 쿠폰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60일이나 90일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30일 이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 요일을 보면요. 보면 당연히 체험학습이니까 토일 저는 좀 균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데이터를 보면 토요일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일요일은 덜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오후는 일요일을 또 나눠보면 오후 이후에는 되게 없어요. 한 3시 정도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고 3시 이후에는 다음 날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보다 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느 요일에 그러면 체험학습에 참여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느냐, 결제를 많이 하느냐라고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순이에요. 월요일 날 가장 많이 하고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데이터와 묶어서 보면 2주일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월요일, 그러니까 5일 전에 월요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전에 월요일 때 가장 많은 결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화, 수, 목, 금 순으로 결제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좀 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가정에 우리 체험센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언제쯤 우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광고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의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라든지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 예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광고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들을 갖다가 해봤는데 두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분석이냐면요. 하나는 광고 나가는 그 광고 이미지를 전부 다 키워드 분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 이미지 밑에 나오는 텍스트 이미지들을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제가 뭐 30초 정도 퍼즐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이거는 참고로 자료를 어떤 거를 뺀 거냐면요. 저희 광고 중에 상위 30%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광고들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광고 효율이 좋은, 그 다음에 결제율이 좋은 데이터들을 뽑아놓은 건데 어떤 특성들을 이제 느낌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액티비티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역사 쭉 한번 보시고, 역사 다시 한번,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키트 상품들, 교구제 같은 것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 야, 잘 되는 광고들은 어떤 특징이 있네 라는 거 혹시 눈에 보이세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팀장님이 실제 활동 사진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초상권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반 이미지나 얼굴 다 가려진 이미지나 아니면 일러스트 이미지나 그냥 JPG 이미지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광고 효율이 높은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실사 이미지입니다. 실사 이미지. 그 다음 또 어떤 거 보이셨어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놨더니 이게 여러분들 텍스트가 안 보여가지고. 또 다른 거를 한번 보시면요. 좀 강렬한 색상들을 많이 써요. 붉은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그러니까 좀 이게 화면과 어우러져서 그냥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좀 강렬한, 물론 마케팅이고 광고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색들이나 자연색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또 하나 보면요.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들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오되 그냥 아이들의 얼굴이 나온 게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저희가 뽑아보면 시즈널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뭐 요즘으로 보자 그러면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개학, 3.1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났던 할로윈, 크리스마스, 새해, 요런 그 시즈널한 키워드에 굉장히 사람들이 광고 반응이 좋다라는 거, 저희가 좀 키워드를 뽑아보면 그렇고요. 그다음 텍스트에서 보면 할인, 아이, 가족, 특강, 요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뽑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단 텍스트에서는 아이 할인, 오픈 안전, 요런 키워드들이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좀 광고적으로 보면 많이 어필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실제로 청소년활동진흥원하고 되게 다양한 협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협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뒷페이지에 나오는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 메인 카테고리에 청소년 국가 인증 체험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추천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여기다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카테고리 하나를 이렇게 주는데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아요. 월에 2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 청소년활동진흥원에는 그냥 해드리고 있어요. 연초에 사업을 하나 한 뒤로 그냥 넣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안 올리세요. 데이터라고 하니까 그런 체험을 안 올리세요. 그래서 역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한 개인이 운영하시는 건데 하루에 결제를 좀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루에.
개인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뭐 경복궁 같은 데서 큐레이션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인기가 많으세요. 그분이 여성분이신데 20대 후반 분이시고 그런 분이 하루에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 보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좀 더 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인기 있기 위해서는 요런 작업들을 좀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고 많이 좀 올리시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과는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마크를 따로 저희 카테고리로 빼드리고 체험을 올리자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체험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공 영역에서 되게 잘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저희 아자스쿨이 청소년 플랫폼에서는 체험학습 플랫폼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나가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킬러 플랫폼이죠. 아까 그 조성만 과장께서 네이버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뭐 대기업 배불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 같은 중소 벤처와 함께 킬러 카테고리를 가지고 청소년 활동에서도 이런 벤처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함께 좀 시장을 만들어가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발전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300명이 넘었어요. 지금 1시간, 2시간, 아이고, 2시간째 가고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요. 234명에서 이제 300명이 넘었다는 건 그만큼 뭔가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 분야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두 대표님 또 앞에 발표하신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뭔가 아마 여러분 오셨죠? 감히. 예. 저도 오늘 참 이렇게 황선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자스쿨에 좋은 공간을 열어준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은 우리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 또 생각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좀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지금 402명이 모여 계신데 기관장님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기관장이 바뀌어야 청소년 지도자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야 청소년 시설이 바뀐다. 시설이 바뀌어야 청소년이 행복해진다는 게 뭐 하나의 저의 개똥철학? 뭐 그런 거라서 오늘 정말 너무 의미 있는 네 분의 발표, 총 5분이죠. 발표가 참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강의 안내 드릴게요.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한국 NFT 콘텐츠 협회의 이사장님하고 제가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미래 청소년 활동을 준비하고 또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는 청소년계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시간을 마치고 다음 또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꼭 다음 모임에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 감사드리고요. 예, 남아있는 오후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오비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오비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행사 자체를 무상으로 다 이렇게 후원하셔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